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사들이 총선이 끝난 뒤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부 의대들은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해서 집단 유급 사태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해서 만든 3,000톤급 최신의 잠수함이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9개국이 인도식에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총선의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지방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지역 거점병원 신설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협비대위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가까이 긴급 총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했나 그랬더니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 말을 대단히 아꼈다고 합니다. 뭐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라고 하죠. 어떤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단 비대위원장이 140분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경청했다. 예. 그런데 박단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주로 전공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박단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네. 전공의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전공인들의 열악한 상황. 이를테면은 주 80시간, 주 110시간. 그야말로 막 초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네. 실제로 월급은 그저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이 통상 받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네. 그런 이 연봉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빅5 병원이라는 데가 전임이 중심이 아니라 전공이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진짜 전문의가 된 사람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이제 정상적이라면 한 10% 정도가 이제 공부를 하는 전공의들이 돼야 되는데 유럽, 미국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비율이 완전히 바뀌어서 네. 결국 전공의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 이른바 빅5 대학 의대를 종합병원을 떠받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도 촬영이 없고 사진 자료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박단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안 나오는데 대화 내용을 공개할 상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박단 위원장과 약속한 걸 지켜주는 거죠.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거죠? 그래놓고 박단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저는 박단 위원장이 저렇게 어떤 얘기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나름 지킬 선은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단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의료계가 선거 후에 통일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고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위원장과 면담하기 그 전에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의료계가 통일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가 사실은 그동안 통일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하자라고 대안도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면 정부와 진지하게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대통령의 요청에 의료계가 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방향은 잘 잡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총선이 이제 이틀 앞이니까 그 뒤에 뭔가 의견 조율을 해서 내겠다는 그런 예고를 한 겁니다. 박단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부터 강경한 전공의들에게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간첩이다, 배신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전공의들을 백두대간 전공이다.
자, 이게 무슨 산맥 이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요. 참, 네. 대통령이 100기를 들 때까지 내버려 둬라 해서 100기를 들 때에 100, 내버려 두라 해서 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간이잖아요. 예. 대화를 하면 간첩이다의 간이에요. 대화 시도자는 간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물론 이제 전공의들이 아직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모여서 뭘 하다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주도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네. 아니 대화를 하면은 간첩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대화하지 않고 지금 의료 사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박단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전공의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뽑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 박단 위원장이 자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뽑아놨으면 이게 정 아니다 싶으면은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무작정 자기들이 뽑은 전공의 대표를 이걸 뭐 간첩이다 그러고서 배신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누가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화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괜찮아요? 그럼 그런 건 못하겠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화를 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공격을 하면 이거는 저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가 SNS에 그 밝힌 내용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대학 교수가 꼭 지고지순한 무슨 이 윤리 성직자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진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이제 그 박단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박단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아비가 단판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의대 교수들 본인들 얘기예요? 우선 이 비유가 적절치가 않고요. 그리고 저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은유나 비유라고 하는 게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맥락 속에서 은유가 나와야 비유가 나와야 직설적인 화법보다도 더 울림을 주게 되는 건데 그거 하려고 은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건 비유도 아니고 은유도 아니고 우선 팩트 자체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저런 식의 그 SNS에서 마치 배설하듯이 저거를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저게 과연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의 한 교수는 이런 강경한 분위기에 눌려서 눈치를 보고 있는 전공의들이 적어도 30%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 유연한 입장 그리고 2,000명 조정 방침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말을 했죠. 예.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갖고 제시를 했는데 네. 아무 대안 없이 무작정 2,000명은 안 된다고 하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오면 그래서 그 의료계의 입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 2,000명 고집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의료계가 책임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 정치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나름의 근거와 어떤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것이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저 입장에 대해서 여전히 대화 자체를 배신자 취급하고 거부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의료계도 나름의 과학적 합리적 근거로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대화를 시작할 거냐. 네.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계는 대체로는 후자 대화로 가자. 그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책임성 있는 의협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가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이번 주부터 또 중대한 분수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해서 휴강을 하고 있는 의대 일부가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하는데요. 특히 경북대 또 전북대 의대에서 어떻게든 수업을 이번 주에 시작 안 하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료 사태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학교는 뭐냐면 학생이 그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 수업 일수라는 걸 하는 게 있어요. 있죠. 그건 누구라도 이 최소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할 수밖에 없어요. F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 데드라인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15일부터 지금 지역의 경북대나 전북대의 경우에 그 집단 유급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냐 네. 해서 일단 수업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미 한 달 이상 지금 수업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벌충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수업 시간을 더 늘려서 말하자면 보충하는 방식으로라도 필요한 최소 수업 시간 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네.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지방의대, 전북대, 경북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총선과 관련 없이 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이제 8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경각을 다투면서 의사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마무리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 기술로 완성한 3,000톤급 최신의 잠수함 신체호함이 우리 해군에 인도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가안보 강화와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K 방산 수출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신체호 잠수함의 핵심 전력.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선제 타격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수중 킬체인인데요. 자,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SLBM이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콜드론치죠, 이른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탄도미사일 6기 발사가 가능한 설치가 돼 있다고. 수직 발사관이 6개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잠수함은 뭐 우리 잠수함이건 북한 잠수함이건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예컨대 뭐 평양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미사일 발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핵미사일을 그쪽에다가 지금 숨겨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근처 최대한 가까이 가서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라고 하는 거는 이 잠수함에서 포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보 전력을 가지고 다 우리가 이제 크로스 체킹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잖아요. 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휴민트도 있고, 휴민트도 있고, 그다음에 음성 정보도 있고 다. 그래서 이거 북한이 미사일을 진짜 발사하려고 한다고 할 때 지상이 아니라 수중에 있는 이 신체호함 같은 그 잠수함에서 SLBM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서 그것을 요격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사도 하기 전에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이 미사일에 의해서 그 핵미사일이 이게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갖고 있을 때 엄청난 위협을 느끼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SLBM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네.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중 킬체인이 어떤 면에서는 지상에 있는 킬체인보다도 더 위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체호함이 마침내 건조는 3년 전에 됐는데 그동안 시험 운행을 하고 나서 마침내 해군에 인도가 이게 이제 전역으로 이제 인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 잠수함의 이름이 붙은 단재 신체호 선생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증사학의 태두 선구자시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왔던 그 대형 현수막을
만든 그 말로 유명합니다. 요즘 모 역사학자의 실증이 안 된 역사 관련 발언들로 시끄러운데 자 신채호 선생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분입니까? 일제 시대의 일제 강점기에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면서 우리 역사를 일제의 왜곡, 침탈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많은 훌륭한 역사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주 뚜렷한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그냥 주관적인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민족주의 사관을 입증할 수 있는 네. 실증 연구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광개토 대항비 이게 이제 그 집안에 있었잖아요. 중국 만주. 지금은 중국 땅이고. 네, 집안현. 예, 그 집안에 있는 그 광개토 대항비를 직접 답사를 4번 이상 했어요. 그 일제 시대죠. 그렇습니다. 일제 시대 때 그 뭐 교통도 거의 안 돼 있을 때인데 그걸 그 험지를 가서 직접 답사하고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필사하면서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광개토 대항비가 어떻게 왜곡됐다든지 하는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단재 선생을 알면 주장이 강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은 민족주의 사관이지만 그 연구 방법은 철저하게 실증 고증입니다. 팩트가 있어야 한다. 팩트가 없으면 역사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후에도 단재 선생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역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역사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주제를 얘기해 보죠. 신채호 함의 인도식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남미, 필리핀 9개 나라 인사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일부 국가들은 이 K 함정 수입에 매우 적극적인데 사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미 그 페루에다가는 지금 우리 호위함 4척을 우리가 수출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론하신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다 태평양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대양인 태평양을 무대로 이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될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나라들이 다 태평양 연안국들이네요. 그래서 잠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개발한 3,000톤급의 그런데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가능한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중간 이 미들렌지에서는 최첨단 무기잖아요. 중저가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틈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꼭 작은 틈새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게 모든 나라들에게는 범용되는 정말로 필요한 무기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 범위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핵잠수함은 아무 나라나 다 운용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그게 전략적으로 그 굉장한 예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태평양 연안 국가들한테는 우리나라가 K방산이 만들어낸 이 단재 신채환과 같은 이런 그 중준위에서의 최첨단 무기 이것들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해군 진수식인데 여기에 다들 와서 참관도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우리 방사청이죠. 특별히 이번 신채호함의 경우에는 내부 공개까지 했다 그러거든요. 네네. 관계자들한테. 네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이고 또 그 잠재적인 이 구매자들한테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채호함을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 HD 현대중공업은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 이지스함, 이 이름이 정조대왕함입니다. 또 호위함인 충남, 지역 이름을 딴 배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이런 배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직접 페루에서 온 그 대표는 승선을 시키고 그 안까지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바이어 대안한테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함에 붙이는 이름이 이제 배 크기에 따라서 이제 왕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네. 정조대왕함 같으면 제일 큰 배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천안함 같으면은 그 크기가 작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소도시 이름을 붙이기도 그건 하고. 지역들이죠. 네. 예, 그보다 조금 큰 거는 이제 큰 도시, 네. 충남이다, 부산함이다 이런 함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호위함인데요. 지금 정조대왕함은 이제 우리 해군이 자체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크고 또 전력이 강력한 이 함이에요. 네네. 이지스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북한이나 적의 가상적의 그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서 네.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대북 전략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렇군요. 그런 함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침략하려고 무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방어하려고 살 때는 이지스함들을 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지스함을 이번에 이렇게 개방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동안은 이제 사실 뭐 K9, K2 이런 육상 부대 무기들이 많이 수출이 됐는데 네네. 이제 이 잠수함이나 전함으로 가면요. 이거는 그 구매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이게 뭐 전함 한 대 팔면은 탱크 아마 수백 대 파는 것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거예요. 단가가 다르죠.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K방산이 영역을 좀 달리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잠수함이 주제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잠수함 사업은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초소형 침투정 비둘기를 당시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서 연구와 개발을 시작한 게 이제 네. 시초가 된 거죠? 네, 이탈리아에서 작은 잠수정을 구입해 갖고 이거를 거의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해 가면서 네. 이제 우리가 기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잠수함 부대에 우리 그 기술자들을 어렵게 협상을 해서 파견을 해서 기술을 익혀오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독일이요. 이게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유보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완전히 영국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도 여러 편 나왔죠. 예, 유보트. 초칠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 유보트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무차별 이게 이제 공격. 잠수정인데 작은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만큼 기술이 앞서갔던 거기 때문에. 잠수함은 독일이었죠. 예, 그래서 독일에도 우리 요원들이 가서 배워오고 그러면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80년대 들어서서 자체 제작이 성공하는 잠수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네. 그때도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잠수정 수준인데 그러니까 한 단계 아래. 작은 잠수함 예. 한 150톤 정도. 네. 이게 바로 돌고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잠수함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고주필 말씀하신 돌고래, 돌핀이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 해군 최초의 잠수함은 이 바로 돌고래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자, 재원은 어땠고 전투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KSS, 코리아 서브머린이라는 뜻으로 이제 붙인 거예요. 네. 의 1, 돌고래급의 재원 소개해 주시죠. 예. 저기 나오는 대로 배수량 150톤이고요. 자망할 때 175톤으로 좀 더 늘어납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예. 네. 그리고 어뢰 발사관이 2개가 있어요. 승무원이 이제 재밌는데요. 보시면 승무원 6명은 뭐냐면요. 저 잠수함을 운영하는 기본 요원이에요. 승조원이죠. 그러니까. 승조원입니다. 뭐 함장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8명이잖아요. 침투 요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 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침투도 했단 얘기네요. 침투했다. 저는 네. 침투를 열심히 가정하고 훈련을 했겠죠. 네네. 예, 그런 그 침투 요원용 잠수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사람은 저 잠수정 돌핀을 가지고 가고 네. 거기에 탔다가 이제 8명은 이제 특수부대원이 타는 거죠. 북한 인근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게 어뢰 발사관이 2개가 있는 거는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제 위에서 초계함들이 다니면서 네. 이제 포착하면은 기뢰 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저항 무기로 네. 아마 어뢰 발사관을 장착한 그러니까 주로는 특수부대 운반용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 잠수함 돌고래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첨단 잠수함을 세계 시장에 팔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K방산 얘기 끝으로 해보죠. 이번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2번째 큰 계약, 속칭 대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합쳐서 5조 원어치나 수출한다고요? K2 전차는 우리가 아는 탱크고요. K9 자주포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네. 전차처럼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폴란드에 우리가 먼저 수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란드는 이게 평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차전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네. 평원지대니까 폴란드가 많이 이제 수입을 했는데
이번에 5조라고 말씀하신 그 루마니아는 폴란드하고는 약간 좀 지형이 달라서 산이 우리와 좀 많죠? 비슷하게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무기를 개발하느라고 K2에 K9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쉽게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은폐와 은폐가 가능한 이런 것으로 K2, K9이 발전해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지형에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우리 맞춤형이야 이렇게 된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번에 호주에 레드백 그 전차 수출한 거는 호주는 이런 산악 지역이 아니잖아요. 사막이죠. 예, 사막이니까 거기에 맞게 또 맞춤형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네. 아마 루마니아 수출할 때는 K2나 K9은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수출해도 아마 실전에 바로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주필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항 신항 개항식을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들렀습니다. 부산대병원 신설 자금의 정부 전액 지원 그리고 지역 의료 활성화도 약속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표부터 본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항만 해운 산업을 세계 인류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푸른 국토를 가꾸기 위한 제34회 식목일. 박정희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야산에서 큰 영예와 함께 잣나무와 내기다 소나무 등을 심으면서 네,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이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부산에서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지방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죠. 그때는 이제 후보로서 그때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역시 그 장소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사전 투표도 부산에서 하고 대선 때도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이제 여권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좀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잠시 후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부산 신항 7부도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일정 때문에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 사전투표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외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 투표를 하고요. 이어서 윤 대통령은 말씀하신 부산항 친항 7부도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3년 전 후보 시절 약속을 상기시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습니다.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습니다. 5천억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서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역점을 두고 지원을 약속한 부산항, 신항, 새로운 항구란 뜻 아니겠습니까? 네. 7부도
자, 어떤 곳인가요? 일단 부산항 신항 자체가 세계에서 이제 물동량 기준으로 7위에 해당되는 항만이니까 굉장히 큰 항만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7부두는 한마디로 이제 완전 자동화된 항만이다.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박에서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정도까지 모두 자동화된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된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자동화 항만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런 완전 자동화 항만이 도입된 게 9번째니까 우리나라가 탑10 안에 들었네요. 그러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 완전 자동화 항만은 기존 항만 대비해서 생산성이 20%나 더 높아지니까 그만큼 효율도 높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0% 자동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모든 게 그 사람 손은 물론 있지만 그렇죠. 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일단 두르고 또 나가고 이게 일단 기본이 있을 거고요. 이제 무역항이니까 물건을 싣지 않겠습니까? 이 7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위주로 이제 싣는 곳인데 컨테이너 싣는 과정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개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자동화 시스템을 하다 보면 그만큼 변수가 줄어드니 효율성이 올라가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이 20%나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이 부산 신항 7부두를 스마트 항만일 뿐 아니라 녹색 항만으로 만들겠다. 그야말로 이제 탄소 배출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그렇죠. 뜻도 되고요. 아울러 조 단위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상 수송력, 뭐 이를테면 이제 운항 쪽으로 봤을 때 세계 4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무역 대국인 것도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이 해상 수송력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계속 지키려면 계속된 투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투자 차원에서 이런 어떤 완전 자동화 항만, 소위 말씀하라는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는 쪽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2030년까지 해양 수송력 1억 4천만 톤을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5조 5천억 원의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지원하고 국적 선사라는 건 우리나라 소속의 그렇죠. 배를 말하는 네. 거죠. 또 1조 원 규모의 선박 펀드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4강이 된다고요? 4강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유지가 그냥 된다. 놔두면은 계속 밀려날 수가 있는 거니까. 앞서 잠깐 앵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셉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문제,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문제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선박들이 보통 디젤이나 벙커 CU를 쓰니까 그만큼 어떤 오염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최신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그 디젤이나 벙커 CU를 쓰지를 않는 그런 친환경 선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친환경을 짓는 게 아니라 각국에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좀 주요국 중심으로 보면은 이 녹색 항로라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선박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항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이런 녹색 항로들에 이제 이 부산 신항 7부두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우리나라 선박들도 가급적이면 선사들도 이 친환경 선박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런 지원 방안이 나왔다. 이렇게 배경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 없는 녹색 항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네, 얘기도 그렇습니다. 했고요. 앞서 자막으로 좀 먼저 나왔지만 일몰 곧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지듯이. 그런 게 있어요. 톤세제를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네. 밝혔습니다. 자, 톤세제 말을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는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는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아지는 건데 사실은 또 선박이라는 게 또 좀 특성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앞으로는 돈을 벌지만 뒤로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운송 단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톤세제라는 거는 선박들에 대한 매기는 세금을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선박의 톤수, 결국 규모죠. 그다음에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톤세제가 올해 말에 이제 일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원래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톤세제를 연장 안 해주기로 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톤세제를 연장해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뭐 국내 해운업계가 상당히 좀 환영의 그런 뜻을 좀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니까 당연히 부산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운업계가 톤세제 문제에 대해서 일몰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지금 사실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는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근데 우리는 5년 단위로 하고 그거를 이번에 끝날 뻔했던 거를 연장을 해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해운업계가 반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진해 신항, 또 광양항, 인천항에 대한 스마트 항만 구축 방침도 밝혔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32년까지 진해 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 전반을 높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과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방침이 나옴으로써 인근에 있는 두 항구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스마트 항만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산 신항 이 7부도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 신항 7부도 같은 경우 하역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8,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왔고요. 2,400개가 넘는 일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하역 작업 구간에 사람이 덜 투입되니 그만큼 사고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또 장점입니다. 또 대부분의 자동화 장비가 전기 배터리로 가동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만에서 기름을 많이 쓰다 보면 오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세먼지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장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 항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효율성도 높고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그런 국가 항만까지 확장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항구도 스마트해진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 대통령 일정이 참 바빴는데 취임 후 처음으로 식목일 행사를 부산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이 임목관리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무의 소유권이 별도로 있다. 그러니까 산과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것도 볼 때 이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를 매길 때 건물 자체도 물론 자산 가치가 있지만 사실 땅에 대한 자산 가치가 별도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결국 산도 나무도 이제 별개로 해서 나무도 이제는 재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나무들을 산과 분리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개발,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산업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네. 식목일에 큰 애착을 보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은 서거하던 1979년 4월에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서 푸른 국토를 가꾸기 위한 제34회 식목일. 박정희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야산에서 큰 영예와 함께 잣나무와 내기다 소나무 등을 심으면서 산림정책은 불과 몇 년 동안의 단기적인 것보다는 영구히 계속되는 장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독림가 등 남이 못하는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어서라도 이를 구원장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 조처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산주는 물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적극 참여해서 국민조림을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 줄기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을 푸르게 했던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그런 수종인데요. 바로 저 장면은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6개월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나무를 심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신축병동 건설에 좀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그 건의가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즉석에서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에서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즉석
전격 결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부산대병원이 작년에 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20일간 파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왜 파업을 했냐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이제 부족한 의료 인프라, 뭐 인력, 뭔가 의사 또는 간호사들 이렇게 인력 부족, 그다음에 인프라 부족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이라는 게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좀 가장 큰 병원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몰려와도 제대로 이제 소화를 할 수 없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개선해 달라. 네. 그래서 파업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 지역의 최대 공공기관으로서 부산대병원의 위상이 좀 다시 한번 그에 걸맞게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걸음 떨어져 나가 보면 이 부산대병원에 대한 이런 그 7천억 원에 달하는 이런 자금 지원은 결국 병원 확장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결국은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이 개혁 작업의 또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부산의 인프라가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서울과 부산의 균형 발전도 이루어진다. 이런 그렇죠. 말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 체계는 수도권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차이가 크고 또 이런 특히 비수도권인 경우에 또 필수 의료 분야가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고. 윤 대통령은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최고의 병원, 관내 최고의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아서 지역 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부산대병원 간담회를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아 지역 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밀고 가고 있는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예,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접근권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차를 좀 해소해야 된다. 이건 공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 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원래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세상은 의료 개혁 이슈를 지나치게 의대 증원 문제로만 너무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좀 담아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핵심은 앞에 이 세 가지 문제, 이런 접근권 문제, 그다음에 보상차 문제라든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이런 건데 여론의 관심이 증원 문제에 몰려 있다 보니 결국은 이 의료 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윤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 부산대병원 방문과 세병동 지원의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7천억 원이나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부산 지역 분들이 네. 권역 최고의 병원이라는 부산대병원의 위상이 좀 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부산 분들이 부산대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무슨 치료를 하라, 뭐 일단 암이라든가 뭐 뇌수술이라 이런 큰 필수 의료 분야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이유도 결국 이제 뭐 못 믿는다기보다는 서울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이 상당히 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의료 분야라도 이렇게 뭔가 균형적인 부분들이 좀 같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시급을 다투는 그런 병일 경우에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걸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지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말도 이 금요일 부산대병원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자, 임종윤 경제평론가와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월요일 생방송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저희 유튜브 또 내일 아침 6시 10분부터 하는 재방송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정오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